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전쟁이 1년을 넘긴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답답함과 슬픔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범했던 시민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겪어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하고 온 분쟁 지역 전문 사진가 한 분이 삼척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분과 패널 한 분을 더 모시고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사진가이신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멀티 디자인학과 김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 개시 명령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벌써 해를 넘기고 치열한 공방과 소강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러 전쟁의 배경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냉전 시기 오랫동안 구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1990년 소련의 글라스노스트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리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국가연합이죠. 즉 CIS에 가입되었다가 2014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 합병에 반대하게 되면서 탈퇴하는 과정 속에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 상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되게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의 돌출부로 러시아 국경에 깊숙이 자리하는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친러 반군 단체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민병대 간의 국지전 형태의 전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가입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극렬하게 반대하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까지 불사하게 되면서 지금의 우러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쟁이면서도 이번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또 나토 가입 여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상훈 교수께서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취재를 하러 가신 건지요? 네, 뉴스와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가서 보고 기록하고 취재 보도하고자 다녀왔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쟁 중인 지역의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면 현행 여권법 제17조에 따라서 외교부 장관이 아예 방문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정한 형벌이 부과되게 되어 있는데요. 김 교수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국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그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영주 또는 인도적인 이유 또 취재 보도 같은 경우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서 입국을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큐앤뉴스 코리아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취재 보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제도라는 것이 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허가를 받는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신속한 보도가 힘듭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뒤에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언론이 입국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폴란드 국경에서만 취재를 했는데 예. 그러다가 지금은 좀 풀렸지만 초창기에 외교부가 언론사들에게 키이우 수도에서 약 500km 떨어진 르비우라는 곳에 허가를 3일간 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상의 이유인데요. 사실 르비우는 폴란드 국경지대로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선이 파주, 고성, 철원 같은 곳인데 부산에 한 3일간 가서 취재하고 나오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심층적인 취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외교부의 여행금지 제도에서 이런 취재 보도에 관한 것들은 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취재 보도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셨고, 네. 다만 또 아쉬운 점을 토로하신 것은 그 허가 절차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신속한 보도에 큰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상으로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직접 찍어온 사진으로 사진전을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여주시죠. 네, 전시회가 열리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 된 전쟁, 우크라이나 1년이라는 플랜카드가 보이고요. 서울인가요, 여기가? 네, 서울에서 있었고요.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얼핏 보면 참 다양한 세대의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무거우면서도 좀 굉장히 좀 진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서울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제 중심까지 들어오려면 거의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왕복 8시간을 소요해서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삼척에서 학생들이 혹은 그 주민들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면은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분들하고 아마 우크라이나 대사분이신가요? 네, 우크라이나 대사 부부 오셨고요. 또 우크라이나 유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우크라이나 분들이 뭐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들으시면서 눈물을 짓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국내 체류 중이신 우크라이나인 분들께서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알 권리,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큐멘터리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전시회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장에서 담았던 기록들을 보여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쟁을 겪었던 안 겪었던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가족, 그다음에 나의 재산, 그리고 나의 아이들. 그래서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이나 전쟁의 위협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은 최대한 막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노력이 결국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닥쳤을 때 제일 실감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고, 또 그 아이들의 학교를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라고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전쟁은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인터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이번에 제 우크라이나 취재뿐 아니라 이 전시회까지 지원해 주신 분쟁 지역을 포함한 국제뉴스 전문 언론사 다큐엔뉴스 코리아 대표 김영미 PD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 교수님께서 저 언론사를 통해서 이 허가를 받고 들어가셨다 하셨을 때 바로 그 언론사 네, 맞습니다. 재직 중이신 분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에 취재를 가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방탄복 등등이 일단 생각이 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가셨습니까? 네, 저도 뭐 방탄 조끼나 방탄 헬멧 같은 것은 가져갔고요. 키이우 같은 후방에서는 그렇게 폭격이 잦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입을 일은 없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보여주시죠. 네, 지금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장으로 연인이나 가족을 떠나보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기차역은 좀 최전방에 위치한 기차역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장병이 소총을 메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키이우 등지에서, 그러니까 수도 등지에서 가족분들이 찾아와서 군인을 만나고 다시 키이우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장병들은 전투하다가 기차역에 와서 잠깐 가족 만나고 다시 이제 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저 장면은 실제 전투 장면인가요? 아닙니다. 최전방에 있는 훈련장인데 저격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나온 사진은 탱크인데 아마 러시아의 어떤 버려진 탱크인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초기에 피격된 러시아 탱크입니다. 네, 시가전을 하다가 역시 그 피격돼서 파괴된 러시아 전차가
아직 시내에 남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전쟁이 일상화된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어떤 군의 전략인가요? 시가지대에 탱크를 보내는? 먼저 최근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두 나라 군대의 무기 손실 규모에 대한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통해 분석을 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약 2천여 대의 전차와 그리고 3,900여 대의 장갑차를 잃었고, 우크라이나군은 전차 400여 대, 그리고 장갑차 약 1,000여 대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군이 전차 약 400여 대, 그리고 장갑차 2,900여 대를 전투에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 800여 대, 그리고 장갑차 3,400여 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에 있어서의 우위로 손쉬운 승리를 할 것이라 예측된 반면에 막상 전투가 이어지면서 이제 러시아군의 이제 징병 자원들의 부족했던 훈련에 따라 미숙한 모습과 그리고 사기와 군기도 좀 형편없다 보니까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예상 밖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대적으로 정규군의 병력수와 장비의 열의에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드론의 활용이라든지 또는 뭐 비정규전 등을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드론이 마침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중국 브랜드 드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 약간 걸쇠 같은 것이 수류탄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저걸 통해서 적에게 이제 수류탄을 투하할 수 있게 되죠, 드론으로. 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드론인데 수류탄이나 폭탄 같은 걸 투하할 수 있는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 굉장히 섬찟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드론을 조정하는 태블릿 PC는 삼성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태블릿 PC와 드론을 조정하고 있는 군인의 어떤 결의에 찬 어떤 모습까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드론전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최 교수님, 드론이 전쟁 가운데 가성비가 괜찮은 무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전쟁에서 이제 민간 드론에 폭탄이나 수류탄 등을 장착해서 정밀하게 투하하는 등의 이제 즉 드론을 전투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른바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이러한 드론을 통해 이제 전투와 전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드론이야말로 우러 전쟁을 통해 가장 가성비 높은 무기로 이름을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사진에서는 군인이 스마트폰 충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최전방에 있는 임시 막사인데요.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피난간 난민들의 빈 집을 임시 막사로 사용하고 있었고, 전기와 물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요리 같은 것도 불을 떼서 하고 있고 물도 길어다가 비축해놓고 쓰고 있었는데, 필수적인 전자제품은 약간 발전기를 돌리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확실히 지금 장병들이 신세대라고 느낀 건, 지금 장병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전자제품은 역시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마당에는 스타링크 안테나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 인터넷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기 사정이 안 좋은 지역일 텐데도 뭐 예를 들면 불을 킨다든가 하는 정도로 전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충전하는데도 쓰는 걸 보면 참 핸드폰이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정말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가를 죽이고 있는 건가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지금 장병들의 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터넷 통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전우를 애도하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는 키이우의 한 공동묘지인데요. 저기에 있는 군인들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대원 중에 막내가 전사를 해서 묘지에 애도하러 이렇게 키이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도가 끝나고 다시 바흐무트로 간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피가 묻어있는 어떤 장비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최전방에 있는 한 병사를 찍은 사진인데요. 피가 묻은 탄입대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피는 그 전사한 전우의 피였고, 그 전사한 전우를 기억하기 위해서 피를 씻지 않고 일부러 자기가 착용하면서 뭐 전우를 기리고 또 복수심도 키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피 묻은 것을 일부러
씻지 않고 전후를 생각하면서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사진으로 담으셨는데요. 사진을 찍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궁금합니다. 전쟁에는 늘 피해자가 있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자신의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거나 하는 간접적인 피해자가 그것뿐 아니라 또 끔찍한 슬픔이나 고통을 겪는 것도 영구적인 정신적인 피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쟁이 나면 그 국민들은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실질적으로나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상 영구적 피해를 입게 되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대 삼척 캠퍼스 교수로도 재직 중이신데요. 배우는 학생들은 또 이런 취재나 결과물인 사진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뉴스에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는 것보다 제가 직접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공감을 더 많이 했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그 사진을 보면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공감을 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준비된 영상 보여주십시오.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이나 현장도 많이 보셨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이제 건축물들이 파괴된 사진들인데요. 파괴된 건물이나 현장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런 흔적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아파트나 어떤 건물에 들어와서 피난간 집들, 빈 집들에서 뭔가 약탈을 해가거나 또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약간 임시 막사처럼 사용하고 떠나간 그런 흔적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예, 이거는 저 파괴된 건물 안에 흔적들인 것 같고요. 한 인형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군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해지우면서 뭔가 약탈할 것이 있는지 봤던 그런 흔적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전방 지역인데 미사일이 이제 건물 한가운데 떨어져서 그 건물의 모든 유리창이 깨진 상태예요. 그런데 조금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건 최전방인데도 정부에서 바로 나와서 합판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다 빨리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그 지자체 정부들이 여전히 전쟁 중에도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창문이 깨졌지만 나무로 막아놓고 그 안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피난 간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파괴된 집 앞에서 지금 핸드폰을 보여주고 핸드폰에 담겨 있는 그 파괴되기 전에 집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멀쩡했던 건물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집이 파괴가 됐습니다. 여기는 파괴된 자동차들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쟁 초기에 민간인 대량 학살이 일어나서 그 뉴스에 많이 나왔던 부차 지역입니다. 거기서 그 당시 파괴됐던 자동차들을 이렇게 한 공원이 아니라 공터에다가 모아놓은 것이고 거기에 이제 현지 아티스트들이 와서 그 우크라이나의 국화인 해바라기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예, 여기도 폐허가 된 건물 사진인 것 같고요. 여기도 전쟁 초기에 격전지였던 키이우 북쪽의 호렌카라는 곳인데 그 미사일을 맞아서 무너진 그 건물에 영국의 유명한 그 스트리트 아티스트 뱅시라는 사람이 여기 벽화를 그려놓고 갔어요. 근데 제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벽화를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인 보르시를 자기가 직접 요리해서 그 피해본 주민들에게 또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폐허가 된 전쟁터 가운데 또 저런 예술 작품이 그려져 있는 게 또 그 자체로 아이러니면서 참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텍스트나 보도를 통해서 전쟁 상황에 대해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시각적 자료를 통해 목도를 하게 되니 참으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멀리 떨어진 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 또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 인근에 사는 입장에서 경각심이 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좀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제 오늘날의 현대전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 총력전 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국가 총력전이라는 것은 이제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러한 국가 총력전 양상 하에서는 사실상 무고한 국민은 없다. 오늘날 현대전에서의 전쟁에 있어 무고한 국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전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말 그대로 이제 평화의 부재, 즉 이제 평화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전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없는 평화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특히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이런 좀 불편하지만 마음이 무척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참 전쟁이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 교수님, 그 분쟁 지역의 전문 사진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우크라이나 말고도 다양한 분쟁 지역들을 방문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다른 분쟁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다녀봤던 다른 분쟁 지역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방법과 항전 의지였습니다. 저는 사실 주로 중동을 많이 갔었는데요. 중동에서는 전쟁 피해 국민들이 좀 직설적이고 또 어떤 슬픔과 고통을 격앙된 감정을 좀 거칠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좀 느낀 점은 사람들이 상당히 슬픔이나 공포를 이렇게 억제하고 절제하고 또 표현을 저와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표현 자체도 품위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아무튼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습경보가 울리거나 가끔 폭음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이렇게 시내를 봐도 사람들이 다 그냥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해가 됐던 점이 있습니다. 어떤 우크라이나 사람이 우리도 무섭고 슬프고 두렵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 적이 바라는 점이다. 우리는 최대한 이 공포를 좀 억누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길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전의 의지는 분명했고 항전 방법에 있어서 감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항전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이 어떤 격앙된 분위기라기보다 아주 절제되고 억제된 느낌으로 항전 의지를 표출한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번째 영상 보여주시죠. 킥보드 같은 건가요? 네, 이것도 키이우 북부 쪽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꽤 오래된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당시 건물같이 생긴 건물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지어진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 폐허를 보면 약간 과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제 앞으로 그 전동휠을 탄 소년이 정말 소리도 없이 윙 지나가서 제가 지금 21세기구나 라는 걸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전쟁의 참화가 일상에 스며들었지만 상당히 그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은 최전방에서 만난 군인이고요.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은 변호사였다가 전쟁 첫날에 자원 입대를 해서 전투를 치르다가 대전차 지뢰를 밟은 트럭에서 두 다리를 잃은 병사입니다. 네. 또 아버지도 지금 현재 아버지도 전장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 여성은 군번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기 남자친구가 바흐무트에서 전사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예전에 사귀었을 때 사진과 그 남자친구의 군번줄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사진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예전에 우리가 만날 때는 굉장히 행복했었다. 그때 참 좋았고 이제 내가 또 하늘로 가면 또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이때 느낀 점은 뭐냐면 좀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전산 연인의 군번줄을 들고 있으면서 저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걸 보니까 말씀하셨던 그 절제된 항전 의지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지금 사진은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여인이라고 보이는데. 네, 이분도 체르니히우라는 지역에서 한순간에 아들, 딸, 예비 사위, 남편, 어머니까지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제가 찍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찍으려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눈물을 머금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나의 소원은 가족을 따라서 하늘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남아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해서 우리나라가 승리한 후에 하늘로 가족들을 따라가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적이 바라는 것이다 라는 걸 저 사진을 통해서도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저분은 동양인 모습인데요. 예, 저분은 고려인이셨어요. 그래서 저분도 좀 기구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는 러시아에 살던 고려인인데 우크라이나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우크라이나인이 된 고려인이십니다. 근데 이번 러시아 침공 때 자기 집을 잃게 됐죠. 러시아의 공격으로. 네. 우리 동포인 고려인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관련이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거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호스토멜이라고 키이우 북부 지역의 한 도시인데 이 우크라이나 단독주택 마당에는 약간 지하 창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곡물 보관하고 그런 곳인데 저기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공습경보 끝나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저 소년이 전쟁 초기에 너무 많은 공포스러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공습경보가 울리면 여전히 공습경보가 끝나도 이렇게 대피소에서 좀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고 네. 좀 말수가 많이 적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공습경보가 아주 빈번한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있을 때는 공습경보가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놀이터로 보이는데요. 전쟁터의 어떤 놀이터, 전쟁터의 어떤 일상화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파괴된 건물에 여전히 자기들의 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피난처를 구해서 짐을 이렇게 옮깁니다. 부모님들이 짐을 옮기는 와중에 이 어린이는 그냥 앞에서 놀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 해맑게 지금 이 상황은 뭐 부모님들은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혹시 어린이는 어린이라서 너무 해맑게 놀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좀 안타까웠죠. 예, 전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린이 아동 계층인데요. 또 저런 전쟁 가운데 해맑은 미소를 띄우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도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사실 이 어린이가 아까 그 지하에서 대피하고 있던 그 아이입니다. 11살짜리 소년인데 사실 이 아이를 취재를 간 건 그냥 이 정도 11살, 10살 정도의 어린이는 전쟁을 겪고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라는 게 궁금해서 갔는데 이 어린이가 제가 갔을 때 포탄 파편을 잔뜩 모은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니? 그랬더니 뭐 놀이터나 자기 집 주변이나 학교 근처에서 자기가 주순 그 포탄 파편과 탄피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이건 너 왜 모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칠까봐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 금속 조각이 있으면 다칠까봐 자기가 모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다가 이 친구 방에 들어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 방에 저렇게 구슬도 모아져 있고 돌멩이도 모아져 있고 동전도 모아져 있고 레고도 모아져 있었어요. 조개 껍데기도 있고 약간 뭔가 예쁜 것들, 신기한 것들을 모으는 게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 후에 이제 수집품이 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 친구 방에서 제가 느낀 게 뭐 드론 장난감도 있었고 그림 그려 놓은 것은 폭발물 탐지견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쟁을 지금 겪으면서 본인이 뭐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생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 타인이 다칠까봐 탄피나 쇠붙이를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말에서 참 전쟁이 아동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버렸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달라진 전쟁의 모습, 최 교수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에 기반을 둔 전쟁과 작전 수행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총리
총력전이라고 하는 양상하에서 제한되고 한정된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곧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술적 측면에서의 의미인데, 과거의 전쟁에서는 적을 대량 살상하거나 대량 파괴하는 것에서 이제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효과에 기반을 둔 작전을 수행합니다. 즉, 적 지도부를 타겟팅하거나 또는 적의 주요 산업체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적의 일반 민간 대중들을 혼란에 빠뜨림으로 하여서 전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충격과 공포, 그런 혼란을 야기하면서 전장의 주도권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 그게 이제 효과성에 기반에 둔 작전 개념이 되겠는데요. 앞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성적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또 차분한 그런 일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보건대 굉장히 성숙한 국가의 국민적 그런 수준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대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참고로 오늘날 현대전에서의 이러한 전쟁의 수행 개념이라든가 전쟁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개념이, 군사학에서는 이제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군이 사용하는 정규 장비들이나 무기 체계들이 아닌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에 일종의 군사용 용도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하는데, 뭐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뭐 포터나 봉고 차량들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수출이 되면 이를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을 덧대고 그다음에 포신을 달거나 또는 뒤에 대공포화 또는 기관총 등을 설치를 해서 군사용 용도로 개조를 하는 것인데, 이번 우러 전쟁을 통해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민간 드론을 전투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했던 이 사례는 오늘날 대표적인 테크니컬을 활용한 현대전에서의 어떤 주요한 사례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 개념은 초연결, 이른바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하는 초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민간의 영역과 그리고 국방의 경계가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을 건데요. 바로 이번 우러 전쟁에서 민간 드론이 군사용 용도로 활용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초연결의 하나의 또 중요한 사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스마트폰과 드론을 활용한 것이 바로 그 테크니컬을 활용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 군사의 어떤 경계가 허무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보 의식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면 최 교수님, 어떤 사항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까? 먼저 오늘날의 이런 한 국가와 한 국가의 전쟁 양상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이념적 아이디올로기와 사상적 개념들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의 EU,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나토 회원국들이 하나의 주축을 이루고,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필두로 중국과 이란, 그리고 북한 등과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에서 대리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리전 양상에서 보아할 때 단순히 이제 한 국가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국가 간 동맹 또는 연합 체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조,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불안정한 이런 국제 정세 파고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국토와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에 있어서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진영 간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연합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이번 우러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어떤 함이나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중요한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전이 개별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동맹이나 연합들끼리의 그 분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방 국가와의 어떤 공조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은 전 세계에 다양한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일상에서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김 교수님? 글쎄요, 저는 뭐 물가 상승이 가장 저한테는 실감되는 부분이고요. 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자원 가격의 어떤 급격한 상승 등등 이런 물가 상승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일상에서의 변화, 최 교수님 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 당장 뭐 식자재, 그다음에 어떤 원자재 등에 대한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물가 불안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좀 불편하긴 한데 저희가 또 전쟁 특수를 맞이하여 우리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또 많은 무기 수출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또 예측하고 있고 저 또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단기간에 종결되기보다는 조금 더 지속되어 좀 장기화될 우려가 더 높다는 상황에서 보면 반대로 이러한 유럽 지역, 특히 동유럽 지역에 우리 한국산 무기의 수요가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수출길이 막혀서 막막한 농가들의 어떤 소식도 기사로 접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대게, 킹크랩, 명태 등 90% 정도가 러시아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동해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수산물 수입도 원활하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안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의 전쟁 상황 그리고 향후의 정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아직까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두 나라 군대 모두 전쟁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는 자원들은 좀 충분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우러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려 든다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북부에 위치한 벨라루스 지역에 지금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발표를 한 바 있는데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러시아의 전술핵 배치와 그리고 이러한 전술핵 사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안타까운 점은 우러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조짐이 좀 다분하다. 이렇게 좀 분석되어집니다. 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장기전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휴전 중인 분단 국가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오늘날 현대전은 주로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으로 전쟁이 종결된다고 하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본 우러 전쟁의 양상은 일반적인 현대전 양상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결국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전쟁 양상을 보아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한 나라와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닌 이제는 어떤 연합 공조 체계 또는 아이디올로기의 충돌과 이념적 대립 등을 통한 어떤 대리전 양상의 그러한 형태가 두드러진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또 우러 전쟁을 통해 또 한국산 무기가 또 대거 수출됐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무기 또는 우리의 군사력이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결국은 전쟁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과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우러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그리고 강한 군사력과 국방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이러한 부분을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실상을 접하시고 오신 우리 김상훈 교수님께 아마도 특히 그 심적으로 안타까움이 매우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참혹하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사회적인 기반이 파괴되거나 또 사상자가 생기는 이런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피해뿐 아니라 제가 느낀 건 전 국민이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피해였습니다. 그 정신적인 피해는 완전한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쟁이 한번 발생되면 완전한 회복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보다는 처음부터 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촬영한 많은 사진들을 보았는데요. 나중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쯤 복잡한 어떤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국제정치에서의 어떤 냉혹한 현실 이런 것보다는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고통, 폭력의 어떤 잔인함,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 깊이 공감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강릉의 한 작은 학교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선생님의 1인 시위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만든 팻말을 들고 반전 시위에 동참을 했고요. 그렇게 2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반전 집회를 가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성이나 강릉, 삼척 등지에서도 전시회를 보고 공감하는 자리가 생겼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Among the fields of barley, you can tell the sun in his jealous sky when we walked in fields of gold. So she took her love for to gaze a while among the fields of barley. Will you stay with me? Will you be my love among the fields of barley? And you can tell the sun in his jealous sky when we walked in fields of gold.